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2023년 4월 고3 모의고사 물리학 1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전자기파 A에 대한 설명이고요. 읽어보시면 X선보다 파장이 짧다고 하죠. X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바로 감마선이죠.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2번, 다음은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굴절하는 그림인 거잖아. 그래서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빠르죠. 빠름으로 빛이 뭘 하는 거니? 굴절하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4번 체크하시면 돼요. 3번, 그림은 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동일한 위상이라고 나와 있죠. 물결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문제를 풀죠. 학생 A는 P를 보자고요. P는 지금 마루하고 골이 만나잖아.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거니까 마루와 골이 만나면 당연히 상쇄간섭이잖아. 맞는 표현이네. 학생 A. 학생 B를 보자고. Q 지점에는 지금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거니까 보강간섭이지. 그래서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반대 위상이 아니고 같은 위상이지. 둘 다 마루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학생 B는. 학생 C를 보자고. R을 보시게 되면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간섭인 거잖아. 그래서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니? 현재는 골과 골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강한 거지만 잠시 뒤에는 당연히 마루와 마루가 가겠죠. 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변이가 아래 위로 진동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그래서 학생 A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 나와 있고요. 핵 반응의 핵심은 질량 수가 보존되는 거고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자, 칼을 보면 수소 두 개가 만나서 핵융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질량 수가 보존돼야 되니까 X는 뭐겠니?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일 거고 질량 수가 3이 되겠죠. 여기 중성자 한 마리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헬륨이고 2의 3짜리고 그러면 Y는 뭐겠니? Y는 수소겠죠. 원자번호 1번. 그럼 질량수가 전체 반응 전에 6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개수를 이놈은 1이 되겠지. 다 맞췄죠? 문제를 봅시다. 가는 핵융합 반응 맞고요. 수소 핵이 두 개 만난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은 양성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X가 헬륨 원자번호 2번이고요. Y가 수소 원자번호 1번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디귿 질량 결손은 누가 더 많이 했냐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게 훨씬 결손이 많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이게 훨씬 많이 나왔죠. 나가 가보다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 질량 결손이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가 작은 게 맞지.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5번,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전자 전이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자고요. 기읍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빛은 가시광선이니 A는 지금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거니까 무조건 자외선이지. 자외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A와 B를 비교하자는 거잖아. 그럼 A와 B를 비교하게 되면 A가 에너지가 큰 빛이니까 진동수 크겠네. 따라서 파장은 작겠죠.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파장이 작단 말이지. 파장은 A에서가 B보다 짧다.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C의 진동수를 구하자.
이 에너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는 HF가 되죠. 그럼 에너지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네. 현재 C의 에너지는 A의 에너지 빼기 B 에너지죠. A의 에너지 빼기 B 에너지가 C의 에너지 크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520고 B가 20니까 빼면 420가 에너지가 되고, 이게 HF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진동수 구하는 거잖아. F는 H분의 420가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6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Q를 각각 4V와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와 B가 있는데 전부 등 가속도 운동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에다가 동시에 정지하는데, 그 다음에 거리가 L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라는 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구하라고. 여기서 이까지 걸린 시간, 이놈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저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A의 운동을 분석하게 되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초기 속도가 4V로 통과했다가 등 가속도 해서 이렇게 정지하겠죠.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이 L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시간을 우리가 뭐로 잡을 거냐면 T0라고 하자고. 그럼 T0를 V와 L로 바꿀 수 있죠. 넓이가 L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VT0가 L이 나와야 돼서 T0는 이 V분의 L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놈을 얼마라고? 이 V분의 L이라고. 자, B를 표현해 보자고. B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초기 속도가 V가 되고 똑같이 등 가속도 해서 정지하겠죠. 자, 시간이 똑같다. 동시에 도착하는 거니까 이 시간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이 V분의 L이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하자는 거지. 이거 구하자. 넓이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지? 4분의 1 L이 나오겠네.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라고? 4분의 1 L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이 거리는 얼마겠니? 전체가 L인 거니까 4분의 3 L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거잖아. 거리 B가 1대 3이거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전체 삼각형이 있는데 이 넓이가 1이면 이게 3이란 이야기잖아.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란 이야기야? 1대 4란 이야기죠. 넓이가 1대 4의 닮음인 거니까 길이 비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2V분의 L만큼 걸렸으니까 딱 중간 지점이잖아. 이렇게 이 점. 이 점에서 이까지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 시간 구하는 거니까 이 중간 지점이 얼마가 되겠니? 4V분의 L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2V분의 L, 2V분의 L 빼기 4V분의 L이 답이 되겠죠. 시간 간격이. 답은 4V분의 L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7번, 그림은 동일한 자석 A, B, 자석이 동일하대요. 질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지. 자석을 놓고 붕 떠 있죠. 그러니까 자기력 때문에 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A의 위에다가 힘 F를 눌렀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A와 B가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는 거는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역, A에 작용한 R자임은 당연 0이겠죠? 왜? 정지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반이 말이 안 되죠. 중력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지. 그게 반작용인 거야. 자, 힘을 해석해 보면 이런 식이겠네. A의 질량을 M이라 그러면, 그지? 아래로 작용한 힘이, A한테 작용한 힘이 어떤 힘이 있냐면, A의 중력이 있겠죠. 밑으로 A의 중력, mg가 있을 거고, F를 누르잖아. 밑으로 F를 눌러.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거는 위로 버티는 자기력이, 위로 버티는 자기력, 이 자기력이 같다는 이야기지, 크기가. 이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니, A가. 그렇죠? 그 다음 B를 보자고. B는 어떤 힘이 작용해? 아래 방향으로 B의 질량도 M이겠네. 그래서 mg만큼 작용하고, 이 자기력의 반작용도 작용하겠죠. 아래 방향으로. F 자기력. 이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바닥이 버티고 있죠. 버티는 힘이 수직항력이잖아. 이 위로 버티고 있다. 힘이, 수직항력의 힘이 버티고 있는 거. 이 힘이 같다는 이야기지.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문제를 보자고. 디귿,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지. 수직항력. 힘의 크기는 F보다는 자기력, 잘 미안하다. 이 자기력은 이거 두 개 합친 힘이야. 당연히 커야지. 무조건 커야지. 그치?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8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해서 벽 A와 충돌한다고 나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V로 충돌해서 간다고 나와 있고, 표는 물체가 A와 B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인 거야. 물체가 받은 충격량, 벽이 받은 충격량이 아니고, 그지? 그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호를 잡고 갈게. 처음에 충돌 전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가니까 충돌 후는 플러스겠죠. 오른쪽으로 튕겨놨으니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자.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은 3kg야. 나중 운동량은 3V가 되고, 빼기 처음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게 충격량이 되는데, 자, 충격량은 우리가 부호가 중요하거든. 이 물체 A는, 이게 A란 물체잖아. A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죠. 충돌해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9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3V가 3이 되겠네. 그 V가 얼마라고? 1m/s이 되는 거지. 속력 구했네. 1이라고. 됐죠?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 바로. 이제 벽 B와 충돌을 보자고. 벽 B와 충돌. 자, 들어올 때 속력이 V로 들어와. 이거 1로 들어온단 말이야. 1로 들어오죠. 그럼 마찬가지야. 운동량의 변화 구하자. 튕겨 나갔을 때 속력을 V-로 본다면 나중 운동량은 3V-가 되고 빼기 처음은 3이 되겠죠. 이게 충격량이 3인데 크기가 힘을 왼쪽으로 받거든. 힘을 왼쪽으로 받아. 충돌하면 물체가 가면 충격량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마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가 제로가 나오죠. 제로가 나온다는 거는 정지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붙어서. 그래서 디귿도 맞죠. 물체는 B와 충돌은 정지한다가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니은만 풀면 되죠.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지. 힘의 크기는 시간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힘의 크기는 90이 되겠고, 뉴턴. B와 충돌할 때 힘의 크기는 10이 되겠죠.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몇 배가 되는 거야? 9배가 되는 거네, 9배. 그래서 같진 않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네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광원 A, 검출기 광원 B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한대. 그렇다는 거는 이 우주선이 V로 간다는 이야기야.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지.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조건은 뭐냐면 P의 관성계에서 광원 A, B, C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P가 관찰했을 때 이 빛도 동시에 출발하고 검출기에도 동시에 도착한다잖아. 그럼 뭐가 핵심이냐면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다. 한 지점에 동시 사건이라는 이야기거든. Q가 관찰할 때도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 이건 똑같은 사건인 거야. 동시 사건인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P가 관찰했을 때 이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는 Q가 바라봐도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착해야 돼. 그지? 그런데 출발된 건 다르지. 무슨 말이냐면 P가 바라봤을 때 그치 A와 B와 C에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Q가 바라봤을 때는 동시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지. Q가 바라본 거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 건 맞는데 A와 B와 C가 출발한 거는 동시가 아니란 이야기야. 이걸 이해하시라는 문제가 되지.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P가 바라봤을 때는 빛이 출발한 것도 동시 사건이고, 그지? 그 다음에 검출한 것도 동시란 말이지. 근데 Q가 바라봤을 때는 이 검출된 것만 동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해결해 봅시다. 기획 A와 B 사이 거리는 이 A와 B 사이 거리 묻는 거지. P의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P에서 바라보면 우주선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거리가 좁아지죠. 길이 수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P가 바라봤을 때 거리가 짧아야 돼. Q가 더 길어야 되는 거지. 틀렸지. P가 짧아야 되고 Q가 길어야 돼.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미은을 보자고요. 자, C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누가 더 긴지 묻는 거야. Q와 P하고. 해보자고. 자, Q에서 보게 되면 그냥 빛이 위로 올라가죠.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그런데 P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르지. 빛이 출발한 다음에 비행기 움직이잖아. 그래서 빛이 어디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잖아. 검출기가 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P에서 바라봤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 보시면 C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보다 작은 게 맞다는 이야기지. Q에서는 빨리 도착하고 P에서 바라보면 오래 걸린다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선이. 그죠? 그거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주겠습니다. 디귿을 보자고. 그럼 Q의 관성계에서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누가 더 먼저 방출되는지 찾으라는 이야기야. 자, 이런 이야기지. 여기 검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지. 그죠? 그런데, 자, P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동시에 도달해야 돼. Q도 동시 사건이긴 한데, P부터 관찰하게 되면, 빛이 출발한 다음에 비행기 움직이잖아. 비행기 움직이거든, 오른쪽으로. 그럼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면 A와 검출기 사이 거리는 이게 움직이니까 멀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죠? 그러면 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같은 시간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검출기 기준으로 A는 가까운 거리 있어야 되고, 그지? B는 좀 먼 거리 있어야지 이게 같은 시간에 도달한다고. P에서 바라봤을 때. 알겠니? 그러면 P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거리가 달라야지만이 동시에 가운데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우주선이 오른쪽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Q에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거리가 다르잖아, 이 거리가. 근데 Q도 동시에 만나야 되거든. 그냥 Q 입장에서 동시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출발해야 돼? B가 먼저 출발해야지만이 동시에 만나는 거야. B가 먼저 출발하고 A가 늦게 출발해야지 동시에 만나는 거잖아. Q가 바라봤을 때. 따라서 Q가 바라보면 B에서 빛이 먼저 방출돼야 된다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는 게 아니죠. B에서가 먼저 방출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틀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과정은 등원 과정이고, 그 다음 B와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등압 과정이라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 되죠. 그럼 C와 A는 딱 봐도 흡수 방출하는 열량이 없으니까 단열 과정이겠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지. A와 B 과정이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니까 등온 팽창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등압 과정인데, 그지? 부피가 작아지니까 등압 압축 과정이고,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지금 열량 출입이 0이니까 단열 과정이죠. 단열 압축이란 이야기야. 됐죠? 그럼 이제 식을 써보자고. 어떤 식을 쓸 거냐면,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한 일의 양인데, 자, 첫 번째 과정이 등온 팽창 과정. 그러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팽창했으니까. 근데 등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단 말이거든. 그럼 열을 당연히 흡수해야 되겠네. 그래서 A와 B 과정은 흡열 반응, 흡수하는 과정. 플러스로 쓸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지금 압축 과정이잖아. 이를 받은 과정. 이게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고. 맞죠? 그럼 당연히 Q도 마이너스겠죠?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마마 과정이거든. 따라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겠네. 이걸 마이너스라 보시면 되겠네. 이 값도 마이너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이잖아. 그치? 압축하면 당연히 열량이 0이 되고요. 출입한 열량이. 당연히 압축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야. 문제를 바로 보자고요. 기역 A에서 B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거든. 기체는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고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D급부터 보자고. 효율 구하는 거잖아. 효율이라는 거는 흡수하는 열분의 한 일의 양이거든. 방출을 80을 하기 때문에 내가 100을 흡수하면 20만큼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0.2가 효율이 되지.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1의 양 워크가 얼마 나와야 돼? 20이 나와야 되거든. 이 값이 더했을 때 2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 얼마가 되겠어? 기울기 32가 되면 되겠지. 이건 플러스 값이고 둘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2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2가 맞다는 이야기야. 답은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자, 그림과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하고 점 O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해서 B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실 Q가 끊어졌대요. 그 다음에 끊어진 뒤에 다시 또 등 가속도 하겠지 해서
3V로 속력이 만들어졌다네. 자,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나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 구하라는 거니까 실의 장력 구하라는 거지. 결론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실의 장력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T. 그지?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이 B의 질량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B의 질량을 뭐로 잡을까? MB로 잡자고. 그럼 문제 다 풀리는 거거든. 자, 시간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뭘 쓰면 되는 거야? 1과 에너지 정리 쓰면 좀 편하겠네. 문제 풀기가. 무슨 말이냐면 위치, 중력, 포텐셜 변화량이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은 거지. 이걸 쓰겠다고. 중력이 한 일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걸 쓰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 거리 원점에서 속력이 V 될 때까지 거리를 뭐로 잡을까? S로 잡자고.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거리가 S만큼 올라가겠지. 이놈은 거리가 S만큼 내려오겠지. 그럼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차이가 얼마가 뜨냐면 이쪽이 OMG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4MGS가 되는 거니까 이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MGS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뀐 거야? 전체 세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2분의 1 이게 5M이고 4M이니까 9M이 되고 더하기 질량은 B의 질량을 MB로 잡았으니까 MB로 보시면 되고 속력은 V라고 나와 있으니까 V 제곱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를 보자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원래 다시 올라왔잖아. 원래 거리에서. 그러면 똑같이 변화가 S가 되는 거거든. 물론 이놈이 앞으로 갔다가 온다 하더라도 변화는 S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이 실은 끊어졌어? 그러면 중력 포텐셜이 얼마냐면 변화가 밑으로 S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4mgs가 되죠. 따라서 중력 포텐셜은 4mgs만큼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변화량 구하자고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이제 4m하고 mb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4m 더하기 mb가 되겠죠. 그 다음 속력을 잘 봐야 돼. 자, 속력이 원래 V였는데 3V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속력 제곱이 비례하니까 처음에는 V 제곱이었다가 나중에는 9V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가 돼야 돼? 8V 제곱이 돼야 돼.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8V 제곱이 돼야 돼.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를 바로 구한 거야. 그렇죠? 그럼 식만 정리하면 되겠네. 이거 4 약분되고 2가 되고요. 또 약분되면 1이 되죠. 그럼 이게 좌변이 똑같은 거니까 이걸 갖다 놓으면 식이 되는 거야. 자, 갖다 놓고 V제곱 날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좌변이 9M 더하기 MB가 되고 우변은 2를 곱해야 되겠지. 8M 더하기 2MB가 되겠죠. 따라서 뭐가 나와? MB는 뭐가 나온다? 질량 M과 똑같다고 나오죠. 그래서 B의 질량이 얼마란 이야기야? 이 B의 질량이 바로 M이라는 거야. 다 구했죠? 자, B의 질량까지 구했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장력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힘을 분석할게. 이거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B의 질량을 구했으니까 M이라고. 그럼 이 방향 힘이 얼마냐면 지금 알짜 힘이 4mg만큼 작용하거든. 뭘 써야 돼? F는 M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짜 힘이 4mg가 되는 거고 전체 질량이 4m 더하기 m이니까 5m이 되는 거죠. 5m이 되는. 가속도는 모르죠. A로 잡으면 되겠네.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물체의 가속도는 5분의 4g가 나와야 돼. 됐죠? 그래서 이 두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4g란 이야기야.
그럼 B의 R자임은 얼마겠니? B의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5분의 4mg가 R자임이 되는 거죠. 이 R자임은 누가 땡기는데? 실이 땡기는 힘이잖아. 이 실이 땡기는 힘이 바로 5분의 4mg라고. 그죠? 그 답은 4번입니다. 5분의 4mg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12번. 그림칸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가 있고 스위치 잘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S를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전구에 불이 안 켜진대. 그렇다는 거는 B에 연결하면 역방향 뜬다는 이야기, 역방향. 그지?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하면, 위에부터 읽어야 되는 거네. A에 연결하면 불이 켜진대. 그럼 A가 순방향인 거네. 그래서 이 A가 순방향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가의 X의 원소 구조죠. 원자과 전자 배열. 현재 나를 보게 되면 전자가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N형 반도체라는 이야기지. N형. 그럼 X가 N형이라는 거잖아. 이쪽이 P가 되겠죠. 이게 역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순방향은 이쪽이 P가 되고 이쪽이 N이 되면 순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P가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니까 기역이 플러스 극이고 밑에 기역이 마이너스면 답이 되는 거네. 자,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죠. 기역 S를 A에 연결하면 당연히 역방향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순방향 걸리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기역은 플러스죠. 플러스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하게 되면 역방향 연결한 거잖아. 그러면 X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멀어지는 거잖아. 그게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그림칸은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B의 속력만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A와 C 사이 거리와 B와 C 사이 거리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 속도를 줬다는 이야기지. 또는 상대 속력을 제공한 거야. 이 나의 그래프가. 그치?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질량 B를 구할 거기 때문에 질량을 각각 구해보자는 이야기지. B를 구하자고. 그럼 A의 질량을 뭐로 잡아야 돼? MA로 보고 B를 MB로 보고 C를 MC로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할 텐데 현재 1초까지는 B와 C 사이 거리가 일정하죠. B와 C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는 B와 C의 뭐가 똑같다? 속력이 똑같다. B의 속력이 1이기 때문에 C도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m/s이 돼야 돼. 되겠죠? 그 다음에 1초에 속력이 바뀌니까 1초에 누가 충돌한 거야? A와 B가 충돌한 거거든. 자,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구하자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A와 C 사이 거리가 지금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이거든. 1초 만에 거리가 1 변했으니까 상대 속력이 1 차이 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더 빨라야 돼. 얼마큼 더 빨라야 돼? C보다 1만큼 더 빨라야 돼. 그래서 A의 속력이 얼마가 뜨겠니? 처음엔 얼마 뜬다? 2m/s이 돼야 되겠죠. 이게 초기 상황인 거야. 자, 그래프를 보고 해결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래서 초기 상황은 A의 속력이 2m/s이고 B의 속력은 1m/s, C의 속력은 1m/s이 초기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1초 뒤에 충돌하거든. 누가 충돌하겠니? 이 둘이 충돌한다고, 1초 뒤에. 그지? 자, 충돌 전에, 충돌 후에 속력을 보니까 지금 C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1m/s로. 자, A와 C 사이 거리가, 이제 거리 차이가 바뀌죠, 거리가. 그러니까
A와 C 사이 거리가 이제 바뀌는데 이 상대 속력을 구하게 되면 몇 칸 가는 거야? 3칸 갈 때 1칸 가는 거니까 상대 속력이 3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충돌 후에 A는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속력이 3분의 4 미터 퍼 섹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C와 차이가 3분의 1만큼 나는 거잖아. 거리는 가까워지니까 A가 빨라야 돼. C보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충돌 후 B를 보자고. 충돌 후 B의 속력을 보자고. B의 속력은 이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이 기울기. B와 C 사이 거리가 또 가까워지는데 이 속력이 얼마냐면 상대 속력이 하나, 둘, 세 개 갔을 때 하나, 둘, 4개 빠지죠. 그럼 속력 차이가 3분의 4가 난단 말이야. B가 C보다 빨라야 되고 속력 차이가 3분의 4가 나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속력이 3분의 7m per sec이 돼야 돼. 결론은 뭐냐면 충돌 전에는 A가 속력이 2고 B가 1이고 C가 1이었는데 1초 뒤에 A와 B가 충돌해서 A의 속력은 3분의 4가 되고 B는 3분의 7이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충돌 과정으로 뭘 구할 수 있어? 운동량 보존으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충돌 전의 운동량은 A의 속력이 2잖아. 그래서 2MA가 되고 B는 1이거든 속력이. 그래서 MP가 운동량 합이 되는 거고 1초 뒤에 충돌 후에는 A의 속력이 3분의 4잖아. 그래서 3분의 3 MA가 되고 B는 3분의 7일 거니까 3분의 7 M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3분의 2 MA는 3분의 4 MP가 되겠네. 날라가고 날라가면 MA는 2MP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자, 두 번째를 또 해결해야 되겠네. 복잡하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충돌하는 거냐면 이 지점 4초 뒤에 또 충돌하겠네. 누가 충돌하겠니? 당연히 B가 더 빠르잖아. B하고 C가 충돌한 상황인 거야. A는 충돌하지 않지. 그러면 B와 C가 충돌했을 때 둘이 거리차가 없다는 거는 두 개가 뭐가 됐다는 거야. 두 개 붙어서 움직인다. 떡이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 최종 충돌 후에는 B하고 C가 붙어서 간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데 그 속력이 A와 똑같겠죠. 왜 똑같냐면 이 A와 C 사이 거리가 이제 일정하게 바뀌잖아. 간격이. 그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이 A와 속력이 똑같아지는 거야. 충돌의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3분의 4 미터 퍼 섹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왜냐면 거리 차이가 일정하잖아. 이렇게 A와 C 사이. A는 충돌하지 않았어. 그지? 그럼 마지막 식을 또 가지고 두 번째 과정을 가지고 또 뭘 쓸 수 있냐면 운동량 보존 쓸 수 있는 거잖아.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 합은 3분의 3 MA 더하기 3분의 7 MB. 아이고, A가 충돌한 게 아니지, 죄송. B하고 C의 운동량 합 구해야 되겠지. 3분의 7 MB 더하기 MC가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 되는 거고. 자, 충돌 후에는 속력이 똑같잖아. 이렇게 3분의 4로. 그래서 3분의 4 MB 더하기 3분의 4 MC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됐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좌변이 MB가 되고 우변은 3분의 1이 되겠네. 3분의 1 MC가 되겠다고. 따라서 MC는 3MB로 정리가 되죠. 다 구했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MA분의 MC잖아. 그럼 MA는 뭐라고? 이놈을 정리하자. MA는 2MB가 되고 MC는 3M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B가 날아갈 거니까 2분의 3이 뜬다는 이야기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네. 14번.
그러니까는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 세타 1으로 입사한 모습이죠. 자, 그림에 잘 나와 있네. 나는 세타 2로 쏘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해결해 봅시다. 가의 그림 보게 되면 빛이 P가 원래는 직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래로 꺾였다는 거는 이 매질 B가 느린 매질, 이게 느린 매질이고 매질 A가 빠른 매질이죠. 그 다음에 세타 1이 임계각이라 했으니까 이게 90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반사의 임계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C도 빠른 매질인 거야. 그러면 제일 느린 건 B라고 알겠는데 A와 B, C 중에 누가 더 빠른지만 판단하면 문제를 다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되는 거지. 나를 보게 되면 자, B에서 A로 쏜단 말이야. 그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쏘게 되는데 더 큰 각으로 쏴도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가에서 B에서 C로 쐈을 때 세타 1 임계각이야. 매우 작은 각의 임계각이 떴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B에서 A로 쐈을 때는 각이 커도 전반사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 임계각이 더 크다는 이야기야. 자, 임계각이 작다는 건 이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죠. 매질의 속도 차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씀드릴게.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매질의 속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결론은 무슨 말이야? C가 제일 빠른 매질, 매우 빠른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제일 빠른 속력이 C고요. C의 매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느리겠죠. 자, 굴절률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B의 굴절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 그 다음에 C의 굴절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문제를 봅시다.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우리가 빛의 속력은 아니 그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그럼 속력이 느려지면 진동수는 불변일 거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느린 매질에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짧은 게 아니고 B가 더 짧아야 돼. 틀린 거야. 니은 자, 굴절률은 누가 큰 거야? A와 C 중에 A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A가 C보다 큰 게 맞아. 그 다음에 나를 보자고. 나는 지금 A에서 C로 쏘는 거지. 그래서 A에서 C로 쏘면 전반선 할 수 있긴 한데 세타 1으로 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B에서 C로 쐈을 때 임계각이 세타 1이었거든. 근데 더 작은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굴절률 차이가 적단 말은 임계각이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세타 1 쏘게 되면 임계각이 도달하지 못해서 전반사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불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15번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중심이 O인 원형도선 PQ 그 다음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R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전류의 세기가 P에서가 Q보다 크대. 그럼 전류 세기는 P가 더 크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방향과 이제 뭐가 나와 있네. 자기장 방향이 나와 있네. 그 다음 결론은 뭐냐면 이거네. 1.5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온다는 방향이고요. 세기가 B래. 자, 결론은 뭐냐면 이 합성 자기장이 무조건 뚫고 나와야 되고 이 크기가 B로 떠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지? 그럴 때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조건을 줬냐면 P의 자기장을 줬단 말이야.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P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 거지. 이 크기가 2B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P가 들어가려면, 그지?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네. 시계 방향으로. 이건 되죠? 그런데, 자, 결론은 나오는 방향 떠야 되는데, 이 Q는 전류가 더 작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Q는 나오는 방향이 맞는데 자기장이 작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합이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이 R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이 합성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놈이 나오려면 당연히 전류는 위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이거 하나 찾았지? 디귿 R에 흐르는 전류는 B 방향이 아니고 A 방향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한 거다. 그치? 그러면 R의 방향도 무슨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 합이 B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건 2B고 나오는 건 이게 2B인 거니까 합이 B가 되려면 Q는 나오는 방향으로 당연히 B가 돼야 되겠지. 합이 B가 뜨는 거잖아. 합성 자기장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 니은 틀렸죠? 니은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6번 그린 가와 같이 금속판 P에 단색광 A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B는 방출되었대. 자, 그림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단색광 A, B를 쐈는데, 그지? 근데 B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거고 A는 안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B가 진동수가 큰 빛이고 A가 진동수가 작은 빛이야. 근데 금속판 나를 보게 되면 Q를 보게 되면 똑같은 빛을 쐈는데 둘 다 광전자가 나왔다는 거는 나의 금속판 Q는 일함수가 작다는 이야기고 가는 일함수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일함수가 작으니까 쉽게 튀어나온다는 이야기고 일함수가 크니까 쉽게 안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자, 문제를 보자고. 가에서 이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되니 절대 방출 안 되죠. 세기는 상관없다. 오로지 진동수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 나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추었을 때가 B를 비추었을 때보다 작다. 당연하죠. 우리가 HF에 빛을 쏘게 되면 일함수에다가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이 값은 똑같거든. 나에서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진동수가 큰 빛이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오겠네. 그래서 A가 진동수가 더 작은 빛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작게 나오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자고. 자, 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바의 파장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네. 가와 나를 비교하자. 자,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 분의 H가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게 속력이 크다는 거니까 파장은 작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가와 나 중에 B를 비교하는 거야. B 같은 B를 쐈는데 당연히 일함수가 작은 놈이 여기서 뭐가 큰 거야? 운동 에너지가 크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큰 놈이 뭐가 작아야 돼? 파장은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가 파장이 작아야 돼. 가에서가 나보다 작은 게 아니고 나가 더 작아야 된다고. 나가 가보다 작아야 돼.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이네요. 보시면 자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물질 A, B, C를 자기화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A를 매달아 놓고요. 단을 보게 되면
B를 A에 가까이 되고 라는 C를 A에 가까이 되네. 어차피 A, B, C는 강자성체거나 상자성체거나 반자성체. 그죠? 그걸 찾으라 문제잖아. 그러면 A는 고정인 거야. 맞죠? 근데 처음에는 다의 결과 A가 밀려난다잖아. 그러면 다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자성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라는 A가 끌려온다잖아. 그럼 라는 무조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가 붙은 조합이 되겠네. 따라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다는 뭐란 이야기야? B가 바로 뭐란 이야기야? 반자성체란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A는 뭐겠니? 강자성체겠지. 그러면 C가 뭐겠어? 상자성체겠죠? 그죠? 문제 풀었네. 문제를 보게 되면 A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A가 강자성체거든. 맞는 표현이고.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한다.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틀렸다. C는 반자성체가 아니고 상자성체니까 틀린 표현이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1과 2와 3에서 세기가 B0, B0로 나와 있고요. 자, 2번에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뭐 나오거나 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수직으로. 둘 중에 한 개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조건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P의 위치가 9D일 때 전류가 플러스 Y래. P점에서. 그럼 해석해 보자고. 자, 9D라는 거는 여기 지날 때네. 딱 여기 딱 지날 때네. 그지? 이렇게 지날 때네. 아씨, 다시 그릴게. 여기 딱 지날 때야. 이때 전류 방향이 플러스 Y라는 거는 전류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전류가 반시계로 돈다는 이야기지. 그럼 해석하시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야? 유도된 자기장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설정된 거지. 유도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야. 그치? 유도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이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흐르는 거지. 그럼 해석해보자. 3번에 입사할 때는 현재 여기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잖아. 갑자기 코일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두 개를 만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2번을 해석하자고. 2번은 빠지는 상황인 거거든. 있다가 빠진 상황인 거야. 그럼 유도된 자기장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번 상황은 애초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개 이상이 있으면 나오다가 빠지면 당연히 나오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있던 걸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2번 자기장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3번도 나와야 되는 거지. 둘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이 유도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기장이 이거보다 커야 되겠죠. 자기장이. 왜냐면 이거 두 개가 들어가니까 최소 3개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야지 유도 자기장이 이게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그쵸? 그럼 이제 기억을 해석하자고. 일단은 2번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 거야, 지금. 이게 나오는 방향으로 3개라고 정리를 할게요. 3개 있다고. 그럼 이제 처음에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냐? X가 5D를 지날 때를 보자고. 5D는 여기잖아. 여기 지날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
1번의 자기장은 없어진 상황이지 들어가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유도된 자기장도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거든. 근데 나오는 방향이 갑자기 입사할 때 나오는 방향인 거니까 상쇄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단 말이지. 결국은 OD를 지날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유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니?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기울기의 방향은 -y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치? 마지막 디귿을 보게 되면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OD하고 9D 중에 누가 크겠니? 방금 구했잖아. 여기를 지날 때는 9D를 지날 때는 자기장이 한 개 정도 나온다 치면 5D를 지날 때는 그지 5개나 들어가야 돼. 합성 자기장이 유도 자기장이 당연히 누가 더 세겠니? 5D가 훨씬 세겠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지 충분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9번 그린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B를 각각 배치시켜 놨고요. 문제는 뭐냐면 양전화인 점전화 C를 옮기면서 고정한데 그럴 때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지.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 핵심 뭐냐면 이걸 봐야 되겠지. 점전화 C를 3D에 놨을 때 A의 전기력 0이 되는 지점인 거잖아. 이걸 해석해 보자는 이야기야.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지점이 3D 지점인 거잖아. 그럼 이 거리가 3D고 이 거리가 3D일 때 문제는 뭐다?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C는 무조건 플러스 전화로 나와 있긴 하고요. 그럼 봐봐봐. 만약에 A가 양전화라면 A와 C는 서로 밀잖아.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고 전기를 0이 되려면 무조건 B는 음전화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전화라고 가정하면 A와 C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1로 땡긴다고. 그럼 합력이 0이 되려면 당연히 B가 또 음전화가 돼야지만 밀어주니까 0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한 거는 A의 전화를 모르겠는데 B는 무조건 음전화가 확실한 거야. B는 무조건 음전화를 띄어야 돼. 이건 확실한 거지. A는 아직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구한 거는 이거 구했네. B의 전화가 음전화라고 구했단 말이지. C는 양전화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합성 전기력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 C가 양전하고 B가 음전한데 합성 0이 나오려면 이 전하의 크기가 부호가 반대고 전기력이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A가 C한테 받는 전기력과 A가 B한테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고. 그치? 그런데 거리 B가 몇 대 몇이야 지금? 3D 총 6D니까 거리 B가 1대 2가 떨어지는 거니까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잖아. 따라서 전하 B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4가 나와야 되네. C의 전하가 Q라면 B의 전하는 무조건 4Q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까지를 풀 수 있는 거네. 이 조건으로. 이 3D 지점 가지고. 그치? 이거 정리했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2D 지점을 봐야 되겠지. 왜냐면 전기력의 크기 똑같잖아. 근데 방향이 반대거든. 그럼 다시 세팅해보자. 자, A에 점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C를 약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B는 여기 그대로 있고 거리가 2D가 되고 거리가 4D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의 전하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라고 구했고 이까지는 다 구했고
C의 전하량은 Q가 되고 B는 4Q라고 구한 거지. 이까지는 다 구한 거야.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걸 봐야 되겠지. 자, 3D에서 지금 쌤이 3D에서 2D로 옮긴 거잖아. 그럼 B의 전기력이 하고 A의 전기력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든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B의 전기력은 3D에서보다 2D에서 더 작아진 거지, 전기력의 크기가. 자, B는 음전하고 C는 양전하야. 근데 양전하가 멀어지니까 전기력이 작아졌다는 이야기거든. 그치? 그럼 B가 무슨 방향이라는 이야기야? B의 전기력 방향은 왼쪽 방향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이게 멀어지면, 이게 플러스가 멀어지니까 이 힘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맞아?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게 왼쪽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이겠지. 그러니까 A 기준에서는 원래는 원래는 전기력이 없다가, 그지? C가 가까워지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A가 오른쪽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A는 전하를 뭘 떼야 된다는 이야기야. A는 음전화 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C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 변화를 보고. 따라서 A의 전기력도 구했다. 방향 그 전하도 구했다. 마이너스라고. 현재 A의 전하 마이너스, B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C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인 거야. 전하는 다 구했어. 그래서 A는 음전하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자, 전하량의 크기를 보자는 거야. A와 C를. 무슨 말이냐면, 자, ED에 왔을 때, 그지? B나 A가 전기력은 똑같잖아. 그럼 두 개의 전기력은 똑같아. 그지? 그럼 B는 A한테 전기력 받고, C한테 받고, A는 C한테 받고, B한테 받아. 그러면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전기력은 작반으로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다시 말씀드릴게.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전기력은 작반으로 똑같대. 그러면 C와 B를 해결해보면 C와 B의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가 4D잖아. 16T 제곱분의 전하량이 Q와 4Q니까 4Q 제곱이 되겠지. 이게 전기력이고, 그럼 A와 C의 전기력도 똑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힘의 크기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A와 C의 전기력도 얼마가 나와야 돼? 4D 제곱분의 이거 4D 제곱분의 Q 제곱이잖아. Q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거리가 2D니까 4D 제곱 맞고, 이 전하 곱이 무조건 Q 제곱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도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똑같아지는 거야. 서로 이 힘이 똑같아진다고. 전하량 크기는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자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다 했지. A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지? 이 거리가 2D고 이 거리가 4D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전하량은 Q가 되고 이것도 Q가 되고 4Q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다 구했잖아.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C를 2D에 있는 거에 있을 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다. 자, A가 C에 작용한 전기력은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합성 전기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 F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합성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F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서로 마이너스니까 서로 미는 방향으로 이 방향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이 방향의 힘이 A와 B의 합성 전기력이고, 근데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F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A와 C는 서로 당기는 힘이거든. 이 힘이 엄청 커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 힘이 이만큼 발생해줘야지 이 간격이 F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야. 합성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F.
그래서 A와 C에 작용한 전기력은 이 F보다 훨씬 커야지. 왼쪽 방향 반발력 1만큼의 전기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훨씬 큰 전기력이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훨씬 커야 돼.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건데, 문제가 2점짜리 치고는 매우 어렵죠. 이게 2점으로 나와야 되나 모르겠네. 3점짜리 충분히 가능한 문제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세 단계로 풀었는데,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그러니까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높이가 h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문제는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감소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최저점 P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의 6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이잖아. 내려와서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킨 거네. 그리고 마찰 구간, 내려올 때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구하자 하는 목적은 나에서 P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내라는 이야기가 되지. 해봅시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알아야 되겠지, 공식을. 2분의 1의 kx 제곱이잖아. 처음에 2d만큼 압축한 거니까 x에다가 2d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2k d 제곱이 나와야 되고, 자,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얼마냐면 d만큼 압축한 거니까 여기다 d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최종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 k d 제곱이 나와야 되지. 그럼 이게 4배잖아, 4배. 따라서 이렇게 세팅하자고. 초기에 출발하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로 볼 거냐면, 처음에는 4, 2, 제로로 보고,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2 제로가 되면 되겠지.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처음에 4, 2 제로였는데 에너지가 2 제로로 바뀐 거니까 얼마가 손실된 거야? 3, 2 제로만큼이 손실된 거잖아. 이게 손실된 거, 손실된 에너지지. 이게 마찰력이 한 일로 전환된 거거든. 그럼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마찰력이 한 일이 똑같을 거니까 올라갈 때 마찰력이 한 일이 2분의 3, 2 제로가 되고, 내려올 때도 마찰력이 한 일 얼마가 된다고? 2분의 3, 2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가 떠야 돼? 2 제로가 떠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제로라는 거는 여기에 위치 포텐셜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2 제로가 떠야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자,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한다잖아. 내려올 때 등속한다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마찰 구간을 지나기 전에 속력이 V라면 도착해도 V라는 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마찰력에 인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뭐랑 똑같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3, 2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마찰력으로 한 일, 손실된 에너지만큼 위치 포텐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빠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단 말이야.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로 손실된 에너지만큼 위치 포텐셜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가 이제 반 정도 왔고, 이제 그 다음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되지. 올라갈 때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감소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최저점 P에서 위치 포텐셜과 6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봐봐. 이 물체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 증가하잖아. 위치 증가량이 얼마냐면 이 P가 여기 구해놨죠. 2분의 3, 2, 제로만큼 증가하거든. 위치가 증가한 만큼 뭐가 감소해야 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2분의 3, 2, 제로에다가 더하기 마찰력이 한 일로도 감소하잖아.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이거 더하기 이 부분 마찰력으로 감소한 에너지 2분의 3, 2, 제로를 더하게 되면 총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 나와야 돼? 3, 2, 제로가 나와야 돼. 이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총 3, 2, 제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3, 2, 제로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마찰 구간의 P점, 이 P점에서 중력 포텐셜 6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점에서 중력 포텐셜은 이 P는 6배 자금되는 거잖아.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6배 자금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 2, 제로만큼이 뜨게 된다는 이야기야. 다 풀었죠? 그러면 이 위치 포텐셜은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같은 위치잖아. 이 P가 2분의 1, 2, 제로거든. 합이 2,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떠야 돼? 2분의 1, 2, 제로가 떠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MGH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이 한 개 더 필요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전체 에너지가 420인데 마찰력으로 이만큼 손실됐잖아. 손실된 거 빼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떠야 돼? 최종점에서 420 빼기 2분의 320니까 2분의 5 2제로가 떠야 돼. 최종 역학적 에너지가 이 꼭대기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MGH가 되지. 따라서 이 제로는 5분의 2 MGH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 이걸 일로 잡아넣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거야.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 MGH로 나오게 되는 거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